노인을 위한 없다. 시작해보죠. 자, 장르는 스릴러인 것 같죠? 맞을 것 같아요. 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해요. 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 제목이 왜 노인을 위한 나라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다 보면은 좀 머리가 아프고요. 뭐 제가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영화 보는 눈 높이에 맞춰서 그냥 시청하셔도 재밌습니다. 제 생각에 좋은 영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영화들 중에서 되게 어려운 영화가 있고 다회차 관람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영화도 있고, 영화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영화가 있고, 열린 결말로 다소 무책임하게 영화를 끝내서 사람들이 막 싸우게 만드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저는 그런 영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화들보다 더 좋은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를 보는 눈의 높이가 다들 좀 다르잖아요. 눈높이가 높다고 해서 더 우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킬링타임으로 2시간 그냥 때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각 잡고 돋보기 안경 끼고 이렇게 영화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영화를 그냥 1년에 한 4-5번 극장을 찾아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에 3-4일에 한 편씩 영화를 보는 영화 매니아도 있을 거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에 다수를 만족시키는 영화가, 저는 어쨌든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상업 영화는 그 부분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화긴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마블의 어벤져스 같은 영화, 아니면 11화 같은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액션 영화, 히어로 영화,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빠밤빵 하고 막 싸우면서 이기는 그런 영화로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깊이 파고들면은 심오한 내용이 있고 그 전까지 쌓아왔던 서사가 폭발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도 있고, 또 액션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등등등, 뭐 연기도 잘하고, 누가 보더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방구석 흑자일스도 재밌게 보지만 영화 99레벨인 이동진 평론가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어벤져스하고 굉장히 다르지만 저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는 사실 숨은 뜻이 좀 많아요. 뭐 저도 이것저것 검색을 좀 해봐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걸 알아야지만 이 영화가 더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해되는 분들은 그걸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지만, 굳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검색을 해서 누군가한테 들어서 그걸 알게 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지, 혹은 이 영화를 더 높이 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 모두 각자 이 영화를 보고 재밌었는지 재미없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예전부터 리뷰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좀 어렵고 심오한 영화이다 보니 여러분이 저한테 약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까지 보고 긁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리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안 했었는데, 오늘 제 나름의 도전을 하는 건, 저는 그냥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보인 것만, 느낀 것만 말씀드리지, 다른 채널들에서 찾아서 심오한 뜻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면서 영화를 제가 잘 아는 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런 걸 몰라도 그냥 액션 스릴러로 봐도 재밌는 영화입니다. 방금 이렇게까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번 리뷰 영화 볼 때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 걸 안 말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도 없고 뭐 자격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영화를 시작하면은 한 노인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에 보안관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보안관이 있었는데 뭐 총도 안 차고 다녔다. 그리고 옛날에 엄청 못된 새끼가 있었는데 이 새끼는 빵 갖다가 나오면 범죄 저지를 생각밖에 없는 미친 새끼였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본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텍사스 주인 것 같고요.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이제 사막 지역이죠. 그리고 멕시코하고 국경이 맞닿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사스 중에서도 좀 남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흑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남북 전쟁 때 흑인들의 인권, 뭐 노예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고, 남부군은 흑인들을 이제 소위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지금도 미국의 남부는 좀 인종차별 같은 게 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이 텍사스 주는 아마 이제 서부 쪽에서 멕시코에 맞닿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좀 백인분들이 빡세게 사는 곳인 것 같고, 또 시대 배경이 1980년이라 그런지 뭐 더더욱 그렇겠지만 흑인이 거의 안 보여요. 백인과 멕시칸들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어느 사막,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경찰이 어떤 단발머리한 인물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체포당하는 인물은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안톤 시거라는 이번 영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이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악역 3명을 꼽아라. 저는 다크나이트의 조커하고 양들의 침묵의 무슨 박사였지?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한 그하고 아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를 뽑을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인 악역이었습니다. 한니발 렉터 박사. 한니발을 까먹다니. 그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알기로 아카데미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니발 렉터를 연기한 앤서니 홉킨스는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짧은 분량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 내에서 30분도 출연을 안 한 것 같아요. 30분 정도 출연하고 나무 주연상을 받아버린 괴물 같은 연기였고,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뭐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뭐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아무튼 안톤 시거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이 영화의 악역인 이 안톤 시거가 보안관에게 연행이 되고 있고, 의외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뒤로 돌아서 팔을 내주고 수갑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안톤 시거를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뒤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서 뭐 머시기 한 것 같은, 뭐 용의자를 잡은 것 같다 이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끊으려는데, 뒤에 있던 안톤 시거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허리 뒤로 묶여있던 팔을, 엄청 롱팔인가 봐요, 엉덩이 밑으로 쭉 내려서 손을 앞으로 오게 만들고 보안관 뒤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수갑쇠 사슬을 이용해서 목을 졸라서 쓰러뜨리고, 바닥에 누워서, 보안관은 내 위에 있겠죠,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있습니다. 초반 장면에 이걸 넣은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유가 이 영화는 이런 식의 액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듯 했어요. 안톤 시거는 지금 보안관을 죽이는데 표정이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멋있게 죽이지 않아요. 굉장히 기괴하게, 그리고 열심히 죽이고 있고요. 목이 졸리는 보안관은 이 당시에는 이제 여기 또 텍사스다 보니까 다 부츠를 신고 있잖아요. 부츠의 굽이, 그 까만 부분이 땅바닥을 막 이렇게 긁으면 까맣게 이렇게 스키딩 마크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 씬 자체도 이 목 졸리는 장면만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죠? 굉장히 긴 타임이고, 목 졸리는 동안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2분 동안이나. 그래서 이 바닥에 구두발 때문에 스키딩 마크가 뭐 수백 개가 생겨 있고요. 안톤 시거도 수갑으로 강하게 조르다 보니까 손목이 다 찢어지고 터져가지고 손목에서 피가 질질 새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잔혹하기도 하고 약간 리얼리티한 살해 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르뎀은 이 보안관을 죽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서 이제 피가 흐르는 손목을 닦고 수갑을 풀고 경찰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압수됐던 산소통을 하나 챙겨가요. 이 텍사스면은 이게 사막 지역인데 뭔 산소통이지? 영화를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그거 하면서 웃으실 거고, 안톤 시거는 산소통을 들고 경찰차를 세벼서 타고 하이웨이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 차나 붙잡아요. 차 자체가 별로 없어요. 어떤 한 60, 7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모는 세단을 경찰차로 쫓아가서 윙 올리니까 아저씨가 이제 옆으로 씩 쓰겠죠. 안톤 시거가 산소통을 가지고 뚜벅뚜벅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이제 좀 쫄아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What's going on, sir? 무슨 일이시죠? 안톤 시거가 내려. 예? 내려. 할아버지는 약간 쫄아가지고 내리셔요. 아니 경찰이 내리라니까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산소통에 어떤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 쇠 재질로 되어 있는 어떤 버튼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마치 자전거에 바람 넣는 펌프의 끝부분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재질은 쇠고 크기는 한 두세 배 정도 더 커 보이는, 한 가운데 손가락이 좀 뚱뚱한 그 정도 느낌의 부품이 달려 있어요. 그 부분을 할배한테 이거 잠깐 들고 있어봐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게 뭔데요? 이러고 그걸 잡아. 그러니까 안톤 시거가 갑자기 그 손잡이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뒷다리에 빵꾸가 납니다. 이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살해 도구인데, 소를 도축할 때 쓰는 소 머리 빵꾸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예전에 지구 온난화나 가스 문제 때문에 뭐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대두될 때 미국에서 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소가 방구를 많이 끼는데 소 방구가 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어떤 층을 만들고 그 기가 태양열을 가둬버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20년 30년 전쯤에 처음 들었을 때 개소리 하고 있네. 방구 좀 낀다고 그게 돼? 이랬는데, 나중에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처먹어대는 소의 숫자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키우고 있는 그 소의 숫자를 듣고 지구 온도 오를만 하네 싶더라고요. 진짜 나 처먹더라고. 우리나라가 치킨이나 삼겹살에 진심인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소 스테이크에 엄청 진심이라 소를 많이 키우고요. 또 동물권 같은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진국이기도 하니까 소를 고통 없이 죽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들을 사용해 왔고, 1980년대에는 저런 걸 썼나 봐요. 여기 가스통이 있고요. 그 가스를 굉장히 고농축 상태로 만들었다가 한 번에 팍 배출을 해내는 그런 피스톤 방식의 어떤 기계인가 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뭐 총처럼 총알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가스가 굉장히 강하게 빡 튀어나오면서 머리가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사람을 죽인 이유는 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얘가 이제 경찰을 죽이고 도주를 했잖아요. 경찰차를 쎄빈 걸 경찰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경찰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찰차를 버리고 이제 다른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톤 시거 캐릭터는 실제로 B형 인격 장애 중에 하나인 사이코패스라고 보셔야 합니다. B형 인격 장애인들은 보통 서로의 그런 장애를 공유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나르시시스트, 그다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고, 안톤 시거도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다든지 뭐 어떤 피해 같은 게 있다든지 일도 신경 쓰지 않는 소시오패스적인 면모가 보이고요. 죽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감정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또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동료를 붙여준다든지 감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분노하는 그런 씬이 나중에 나오는데, 안톤 시거는 그것만 봐도 B형 인격 장애,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정신병 괴물인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주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시 브롤린, 루엘린이 등장을 합니다. 타노스 아저씨입니다. 이분은 현재 좀 가난하고요. 그래서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 트레일러예요. 자기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가난하다 소리를 듣는데, 트레일러를 임대해주는 어떤 집단체에서 뭐 보통 일주일마다 내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렌트비를 내는 그런 되게 가난한 동네에서 현재 살고 있고, 돈이 얼마나 없는지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좀 높은 지대에서 원거리 저격 소총을 이용해서 소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가젤, 영양 같아 보이는 뭐 그런 친구 한 명을 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정확하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고 약간 애매하게 어깨 같은 데를 맞춰요. 차가 갈 수 없는 위치라서 그 높은 언덕에서 걸어 내려가서 그 위치를 가봤더니 아쉽게도 영양에 사체가 있진 않고요. 핏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총을 맞긴 맞은 거예요. 그리고 땅을 쭉 보니까 핏자국이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따라가면 영양을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핏자국을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어떤 시커먼 묘한 게 보입니다. 뭐지?
망원경으로 싹 봤더니 핏불 테리어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금줄인 핏불 테리어도 이 영양의 무리한테 사냥 시도를 하려고 좀 그쪽에서 있었던 것 같고, 조시 브롤린이 총을 쏴서 빵 소리가 나고 다들 도망가 버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사냥을 실패했고 또 놀래기도 해가지고 좀 도망을 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롤린은 르웰린이라고 할게요. 르웰린은 아니 여기 텍사스 땅 한가운데 갑자기 요 사막에 뭔 핏불 테리어가 있냐 이러면서 영양의 핏자국을 쫓지 않고 핏불 테리어를 쫓아가 봤어요. 핏불 어차피 다친 상태예요. 한참 걸어가서 보니까 차들이 어느 분지에 차들이 한 8대 9대 정도가 서 있고, 사이즈를 딱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시체가 한 10구 이상 나옵니다. 뭐 이 영화에서 설명이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보면 딱 느껴지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뭐 약 등 어떤 밀매가 있었고 거래를 하다가 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구나, 한 방에 팍 느껴집니다. 조시 브롤린은 이걸 보고 그다지 놀라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직업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가난한 텍사스의 뭐 카우보이지만 아마 예전에는 뭐 군인을 했다든지 뭐 경찰을 했다든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게 좀 느껴지죠. 당황하지 않고 얘는 주변을 둘러보고요. 문이 닫힌 차를 한번 쓱 열어봤는데 거기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이걸 뭐야 했는데 그 사람은 멕시코 말로 딱 한마디만 계속 외칩니다. 우아타, give 우아타. 제가 멕시코 사투리를 쓸 줄 몰라서 영국식으로 쓰는 점 양해 바랍니다. 루엘리는 대답하죠. No water. I do not have water. 그 아저씨를 두고 그 아저씨가 타고 있던 트럭에 짐칸으로 가보니 아주 많은 양의 약이 있습니다. 브롤리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Do you speak English? Do you have friends? Where is it? 멕시코 아저씨는 이미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힘겹게 대답합니다. Give me the water. 하지만 브롤리는 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아저씨한테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좀 둘러보다가 뭐 대충 이쪽으로 갔겠다 싶은 쪽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죽어가는데도 물을 그 정도죠. 텍사스 사막에서 총에 맞은 채로 죽어가는 사람이 목이 타, 입술이 다 갈라졌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이 상태면은 사실 누군가를 보자마자 물 좀 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무가 두 그루 서 있었는데 뭔가 묘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들 감이 좀 좋아요. 그래서 저 나무 밑에 왠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멀리서 망원경으로 탁 보니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하반신만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 누워 있는데 기댄 부분이 마치 달의 뒷부분처럼 보이지 않고 하체만 살짝 보여. 이 브롤린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거기에 멈춰서 한 30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냥 가서 총 겨누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탁 트인 분지구, 나무 있는 쪽이 약간 더 지대가 높아요. 그러면 서로 총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지대를 선점한 쪽이, 고지에 있는 쪽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뭐 경찰이나 군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는데 군인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차반이지만. 그래서 위험하니까 한참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움직이길 기다리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안 움직여. 그래서 왠지 뒤진 것 같다 해서 그제서야 가봅니다. 가서 보니 역시나 멕시코 사람이, 갱단으로 보이는 멕시코 사람이 죽어 있고요. 그 사람 옆에는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100만 원권 지폐가 한가득 들어있고요. 총액이 무려 20억, 200만 달러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충 30억. 1980년에 30억. 지금으로 치면은 한 500억은 되지 않을까? 10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저씨 품을 뒤져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권총을 챙기고요. 스미스 앤 웰슨 막 45구경 막 이런 거 하나 챙기고요. 돈가방을 챙겨서 다시 트럭까지 돌아와서 집에 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갱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던 그 자리에서 얻은 우지 따발총 같은 거를 트레일러 집 밑부분에다가 숨기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되게 의외로 아내가 있고요. 딱 봐도 나이 차이가 10살 훌쩍 넘게 차이나 보입니다. 미모의 백인 아내가 있고
아내가 뭐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뭐 그냥 그 가방은 뭐야? 돈? 참 잘도 돈이겠다. 진짜 돈인데. 가방을 안방 쪽에 놓고 뒷주머니를 보니까 엄청 좋아 보이는 권총이 꽂혀 있는 거야. 그 총은 뭔데? 그냥 구했어. 샀다고? 아니 구했어. 어디서? 그냥 구했어. 근데 아내가 뭐 딱히 그렇게 엄청 캐서 묻진 않아요. 아마 관계의 주도권이 남편한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주인공은 잠에 들 수가 없어요. 죽어가며 물을 달라던 멕시코 아저씨가 꿈에 자꾸 나와요. 내 물 내놔, 내 물 내놔 이러면서 한 손에 타코를 들고 한 손에는 빈 컵을 들고 자꾸 쫓아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에이 발 하고 일어나서 빈 우유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습니다. 와이프가 일어나서 묻죠. 뭐해? 물 담아. 어디다 쓰려고? 그냥 줄 데가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아빠 좀 잘해줘. 당신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럼 내가 잘해줄게. 이러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의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분지예요. 밑으로 파여있는 평지예요. 단차가 좀 있어요. 찻길에서. 그래서 찻길이 끝나고 차를 타고도 한참 사막을 들어와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걸어서 내려와서 물을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구만 하고 돌아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차 한 대가 더 와서 내 차 옆에 댑니다. 다 트럭이에요. 미국인들이 픽업 트럭이나 그 사륜 SUV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처럼 항상 포장된 도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한다는 거는 사실 한 95% 이상 포장된 도로만 달리잖아요. 비포장 도로 달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비포장 도로를 갈 일이 많고 마트나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뭐 철물점이나 이런 곳들과 집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많이 쇼핑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를 선호하고 이 텍사스 같은 사막에서 차를 타려면 당연히 트럭이어야겠죠. 내 트럭 옆에 딴 트럭이 세워지고 주인공 아저씨가 긴장해서 씨 이러면서 몸을 어두운 곳으로 숨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게 아닌 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림자만 보이긴 하지만 총을 겨누고 내 차를 수색을 하더니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타이어를 다 펑크 냅니다. 살려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죠. 주인공 아저씨는 차 뒤에 숨어서 씨 됐네 왜 빨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지 않고요. 이 아저씨는 굉장히 과묵한 캐릭터입니다. 그냥 심호흡을 두세 번 정도 하더니 더 은밀한 곳으로 숨으려고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게 뛰기 시작하고요. 쫓아오는 트럭은 조시 브롤린 아저씨의 트럭보다 성능이 더 좋은가 봐요. 엔듀로 성능이 더 좋은가 봐. 그래서 이 아저씨 트럭은 이 밑에까지 못 내려오거든요. 경사가 가파라서. 근데 이끼는 차가 내려와요. 그리고 사냥용 차인지 등이 한 열 몇 개가 박혀 있어. 그래서 엄청 밝게 비추면서 오밤중이었잖아요. 주인공 아저씨를 막 쫓아와요. 총을 막 쏘는데 용케 이리저리 잘 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깨에 샷건을 맞습니다. 정말 다행히 샷건은 원거리 살상률이 좀 떨어집니다. 의외로. 장거리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소총을 쓰거나 저격용 총을 쓰는 게 좋고 권총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샷건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파워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처음 파워는 존나 센데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면 파워가 급격히 떨어지는 스타일의 총이죠. 그래서 어깨 쪽에 샷건을 맞긴 했는데 아주 큰 부상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쫓아오지 못하게 마침 앞에 강이 있어서 물살이 꽤 센 강으로 주인공 아저씨가 확 뛰어듭니다. 뛰어드는 와중에도 카우보이 부츠를 벗고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굉장히 침착하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걸 잘 이행하는 스타일입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바로 잠수를 때리고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이 역시 샷건으로 막 조지는데 물 안이라서 뭐 맞지도 않고 맞아봤자 뭐 크게 저시기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강을 이용해서 제끼나 싶었는데 앞불싸 차 뒷자리에서 갑자기 존나 무섭게 생긴 켈베로스 같이 생긴 핏불 테리어 한 마리가 뭘 하면서 뛰어내리더니 조시 브롤린 아저씨를 쫓아서 똑같이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끼가 헤엄을 나 잘 쳐요. 조시 브롤린 아저씨가 물살의 방향대로 떠내려 가면서 수영을 쳐서 상당히 빠르게 수영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끼가 쫓아서 다이빙을 하더니 거리를 살살 좁혀와. 왜 빨라?
기가. 그 갱들은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한참 내려와가지고. 조시 브롤린 아저씨가 계속해서 거리 체크를 하다가 무트로 올라와서 총을 꺼내서 그 좋은 권총 탄창을 제거하고 약실이 나오게 리로드 거기에서 정지시켜 놓고 안에 약실을 불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이러한 튜토리얼을 누가 알고 있겠어요. 물에 빠졌던 권총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군인 출신이라 가능하겠죠. 총을 바로 꺼내더니 탄창을 바로 제거하더니 약실을 열고 이렇게 불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총알 한 발을 약실에 넣어서 그대로 장전을 해서 역시 무트로 오자마자 주인공 아저씨를 물어 죽이기 위해서 뛰어들던 개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시키고 개는 죽습니다. 신발도 없어서 옷을 찢어서 발을 묶은 다음에 사막에서 걸으려면 발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사막과 다르게 돌이 많죠. 중동 사막은 진짜 온천지 모래만 있는데 미국 사막은 모래와 돌이 많죠. 돌산이 상당히 발바닥이 아플 거예요. 뜨겁기도 할 거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걷고 등을 봤더니 산탄총알 맞은 자국이 대충 한 10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 총마다 다르겠지만 이 산탄총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구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 총알을 제거하는 치료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산탄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총 아래 뒷부분을 팡 때리면 화약이 터지면서 앞에 탄두 부분이 박히니까 대충 그래도 총알 형상을 한 무언가가 몸에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샷건은 그것보다 매우 작은 조그만한 구슬들이 팍 퍼지면서 몸에 박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나중에 제거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진짜 철 조각이 박혀 있더라고. 정말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긴 철 조각들이 몸에 박혀 있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가까이서 맞아야지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엄청 아프겠죠. 동그란 거보다 더 아프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주인공 아저씨는 일단 지금의 위기는 넘기고요. 안톤 쉬거는 새로운 차를 타고 운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가스 스테이션에 들려요. 엄청나게 촌이고 고속도로 옆에 덩그러니 있는 곳이라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우리 휴게소처럼 여기는 항상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게 함께 하고 있죠. 편의점에 들어와서 과자 하나를 쓱 내밀면서 How much? 여기도 할아버지 점원 혼자 계세요. 할배가 쓱 보면서 800원? No, 기름값까지 해서 기름 넣은 걸 못 봤나 봐요. 창밖으로 차를 쓱 보더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냐니? 아니 댈러스에서 온 것 같아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안톤 쉬거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도 경찰을 죽일 정도의 마가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너 어디서 오는 길이지? 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날 거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길 바라겠죠. 근데 이 아저씨는, 이 할아버지는 정말 그냥 순수하게 장사가 너무 안 돼. 하루에 손님이 5명쯤 와.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 와이프도 죽었고 애들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그냥 스몰 토크를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안톤 쉬거는 사이코기 때문에 일단 첫째, 이 벌놈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물어보지? 두 번째, 이 새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맞췄네. 살려두긴 힘들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안톤 쉬거 게임을 시작합니다. 땅콩을 쳐먹으며 형씨,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궁금하지? 할배가 처음에는 이렇게 장부 같은 거 정리하면서 대충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 그냥 물어본 건. 그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I'm sorry? 뭐가 미안한데? 불편하세요? 내가 왜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 뭔가 그냥 say it. 제가 도저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안톤 쉬거 특유의 사람을 점점 조여가는 방울뱀 같은 새끼가 쥐를 잡고 바로 먹지 않고 몸통과 꼬리를 이용해서 뱅글뱅글 감아놓은 다음에 쥐를 노려보고 내가 너를 언제 먹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듯한 안톤 쉬거 특유의 그 사람을 조아매는 그 씬이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다.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물어봤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하지만 안톤 시거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포를 느끼셔서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게요. 나가주세요. 원래 몇 시에 닫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려고. 아니 평소에 몇 시까지 하냐고. 해질 무렵 해가 졌나?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지금 둘러대는 거 맞지? 예? 2번씩 말하게 하지마. 둘러대는 거 맞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에 자? 예? 또 2번 물어보게. 9시 반쯤에. 그때 보자고. 예? 저 뒤에 있는 집에서 사는 거 맞지? 오케이. 동전 던지기를 하자. 예? 골라. 뭘 놓고 골라요? 그냥 골라.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골라. 전 별로. 골라. 안면? 땡큐. 잠깐. 그 동전은 주머니에 넣지 마. 왜요? 너의 행운의 동전이니까. 어떤 행운? 주머니에 넣지 마. 이러고 쳐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동전 던지기 틀렸으면 죽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알까요? 방금 동전 던지기로 살게 되었다는 걸. 죽을 뻔했다는 걸. 그 시간에 루엘린, 조시 브롤린은 아주 힘들게 집에 도착을 해서 숨겨놨던 총도 꺼내고요. 상처도 대충 치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샷건에 맞긴 했지만 워낙 원거리에서 맞아서 피부에만 박혀 있어요. 뭔가 피부와 근육 사이 정도에만 박혀 있는 정도라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프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남자들만 나와서 얼추 참으면서 혼자서 총알도 제거하고 이제 소독도 해냅니다. 참고로 조시 브롤린이 이 영화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실제로 뭐 말을 타단가 뭐 하다가 어깨에 골절 부상을 입어요. 꽤 큰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원래 거절하려고 했대요. 액션이 많이 있는 영화니까. 근데 영화 씬 초반에 이렇게 어깨 쪽에 총을 맞는 씬이 들어있어서 임기응변으로 넣은 게 아니고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겁니다. 보자마자 오히려 잘 됐네 하고 이제 영화를 찍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안톤 시거는 어디를 가는 중이었나 했더니 뭐 당연히도 아까 그 거래가 있던 그 현장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안톤 시거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해결사 롤을 맡은 조폭 같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마피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국 쪽 갱이 멕시코 쪽 카르텔과 거래를 하던 거죠. 근데 거래를 보내놨으면 이걸 사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텍사스가 좀 머니까 한 1박 2일 정도 걸려서 거래하고 돌아와서 형님 이번에 뭐 500kg 사왔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조직의 미국 조직 갱의 보스가 해결사인 안톤 시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뭐 지리도 좀 밟고 하는 친구 한 2명하고 같이. 안톤 시거는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같이 온 할아버지 1명, 그 다음에 뭐 중년 남자 1명이랑 이렇게 쓱 탐정처럼 둘러보며 무슨 일이 있었겠구만. 여기서 서로 총질을 시작했네. 약은 아직 여기 있는데? 돈은 어디 갔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안톤 시거가 추적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가방에 추적기가 달려 있었고요. 그 추적기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미국 갱 사체 품 안에 있었던 거죠. 안톤 시거는 그걸 보자마자 야, 그 총 좀 잠깐 줘봐. 예? 빵빵빵. 같이 온 2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미친놈이에요. 같은 편인데 죽인 거예요. 왜 죽였을지 약간 2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얘들을 죽이고 돈가방을 내가 찾아서 먹는다. 1980년에 30억 정도면은 그럴 만한 액수긴 하죠. 2번째, 쓰임이 다했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니까 안톤 시거는 해결사로서 좀 자기가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온 2명은 약간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롤의 역할인 사람들이에요. 전투 전문도 아니고 추격 전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양복 같은 거 입고 있고, 한 명은 할배고, 한 명도 뭐 그냥 아저씨고.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는지 뭐 다 들었으니까 그냥 죽인다. 안톤 시거가 얼마나 미친놈이냐면 후자 쪽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그 이유는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 내내. 왜 죽였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뭐 그 앞에 죽인 사람도 왜 죽였는지 이유는 안 얘기해줘요.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해야지. 근데 돈 때문에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미친 새끼라서 죽인 것 같고, 우리가 보는 가짜 사이코패스들, 죽이고 싶어 내 칼이 울고 있어 피를 원해, 이게 이제 가짜 광기고,
진짜 사이코패스 광기들은 여기 설명해 줄 사람 불렀습니다. 아 그래?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얘가 먼저 쏘고 얘가 쏘고 이렇게 쐈네. 그리고 돈가방 들고 저쪽으로 도망갔네. 아 진짜? 확실해? 아 예 확실해요. 빵! 왜 죽여요? 더 들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왜 죽여요? 왜 안 죽이는데? 약간 이쪽 계열인 것 같아요. 진짜 찐 사이코패스. 가짜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낮이 되어서 보안관들도 그 총격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신 노인, 보안관이에요. 보안관도 등장을 하고요. 토미 리 존스라는 진짜 대배우죠. 우리한테는 맨인 블랙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나오는 영화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 뭐 딱히 제목은 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또 다 알 테지만 뭐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고 인성도 훌륭하신 걸로 뭐 알려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총격 현장에 와서 노인 아저씨는 굉장한 추리력을 보여주십니다. 뭐 이렇게 됐을 거다. 이 두 군은 같이 죽은 게 아니네. 어제쯤 죽었겠네. 저 사체들은 부풀어 오른 거 보니까 며칠 더 됐네. 거래하다가 틀어졌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바른 추리를 해내시죠. 그 시각 안톤 시거는 주인공의 차가 거기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놓여 있잖아요. 거기서 번호판 같은 걸 조회해서 주인공의 차인 걸 알아내고요. 주소를 알아내서 주인공의 집으로 가지만 이미 날랐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이미 도망을 쳤고요. 주인공은 이제 멕시코 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고 아내한테는 친정에 좀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텅 빈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새끼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관리사무소로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도 뭐 어차피 트레일러긴 해요. 트레일러 촌이에요. 트레일러들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집인 거야. 거기 들어가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약간 카렌이라고 불리는 그런 느낌의 여성분이 앉아 있으세요. 나이는 대충 한 50대쯤 돼 보이시고 굉장히 많이 헤비하시고 손톱 정리 이렇게 하시면서 May I help you? 204호 루엘린 어디 갔어? 뭐 일 갔나 보죠? 뭐 집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으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지? 여자분도 좀 긁혔어. 루엘린이 어디 간다고 말 안 하던가? 루엘린 갈 만한 곳 좀 알려주겠어? 직장이라든지. 저희 주민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206호 직장 주소 알려줘. 귀가 먹으셨나요? 귀에라도 박으셨나요? 못 알려드린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안톤 시거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지 않고, 왜냐면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 트레일러 촌인데 대낮이니까 다 일을 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계백수들이 많을까요? 후자겠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럴 순 없어. 씩 웃으면서 이 끌련 밤이었으면 넌 뒤졌어 이 끌련아, 약간 요런 표정만 짓고 돌아서서 가는데, 저는 이 여자분 연기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손톱 정리를 하고 있을 때는 무관심했어. 시비를 거니까 싸움에서 달아나는 성격이 아니셔. 해보자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안톤 시거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등을 돌리자 이 아주머니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하면서 마치 당장 일어날 것 같은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리액션이 안톤 시거는 이미 볼 수 없죠. 돌아가려고 등을 돌렸으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역시 동네 똥개도 나와바리에서는 팔알은 먹고 가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안톤 시거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이분은 이미 사체가 되어 있겠죠. 머리에 빵꾸가 나겠죠. 근데 이곳은 이분의 나와바리란 말이야. 그리고 똥개 특유의 그것. 저도 이제 개들이 시비를 걸면 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가 나한테 막 짖어. 막 이렇게. 그럼 저는 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뻘놈이 이러면서 개한테 갑니다. 그러면 개가 막 이렇게 하다가 더 가까이 가면은 약간 분위기를 살펴요. 그래서 내가 쫄았네 이러고 뒤를 돌아서 한 발 떼자마자 뒤에서 이게 똥개새끼들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혼나지죠. 이 씨끼 덤벼봐 어세요 실제로 가까이 와 오세요 뒤 돌아서 갈라 그래? 꺼져 이끼야 얘가 어디로 가 꺼져 오세요 이게 개새끼들 심리거든요. 아줌마가 똑같아. 이 씨끼가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기싸움을 막 해. 근데 이분도 선을 넘진 않아. 상대를 존중하며 고객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니까요. 정중하게 선을 넘지 않아. 선 넘었다 쳐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리액션을 보여주셔. 와, 이거를 뭐 감독이 디렉팅을 줬는지 이분이 뭐 본능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각에 주인공의 와이프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친정으로 가고 있고, 남편이 이제 마중을 해주면서 아유, 그 장모님이 참 거시기 한데 그냥 가 있어. 그냥 그 돈 가지고 우리 같이 떠나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쫓아오는 놈들이 있어. 해결해야 돼. 이러면서 아저씨는 버스를 타고 같이 가지 않고 내립니다. 보안관들도 그 자리에서 차를 봤겠죠. 그리고 노인 보안관 아저씨는 주인공의 차를 보자마자 이거 르웰린 차인데?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르웰린의 트레일러로 본인의 보조 보안관과 함께 방문을 하고요. 보조 보안관이 계세요 소리를 치니까 주인공 할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있더니 야, 자물쇠 좀 봐. 자물쇠는 아까 안톤 시거가 소 다리 빵꾸 뚫는, 사람 다리 빵꾸도 뚫는 그것으로 문을 이미 땄어요. 이거를 사람 다리도 많이 따지만 문따개로 많이 쓰거든요, 보통. 안톤 시거는 무기를 두 가지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자기가 손수 개조한 매우 강력한 총, 약간 샷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이 가스통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해칠 때 가스통 그걸로 자물쇠에다가 푸슉 발사를 하면은 자물쇠가 바로 튕겨져 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문이 열려. 그러면 특수 제작된 총으로 푸시푸시푸시 해서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을 죽이려고 여기도 왔으니 문을 부셔놨겠죠. 그래서 이거 열까요? 총 꺼내야지. 위험할 거야? 글쎄 대장님도 총 꺼내셔야죠. 난 네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노인은 이미 무슨 일이 다 벌어지고 이곳에 아무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절차대로 FM대로 후배한테 알려주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후배한테는 총을 꺼내고 경계하면서 문을 열으라고 지시해주며 본인은 굉장히 침착하게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해안도 좋고 추리력도 좋고 상황 판단 능력도 매우 좋고. 그래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제 부사수가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저기 우유 좀 봐. 우유에 물이 맺혀 있어요. 아, 간발의 차이로 놓쳤구나. 까비. 지금 빨리 쫓아갈까요? 아니, 됐어. 아저씨는 우유를 따라서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을 합니다. 짬바가 다르긴 해. 주인공 아저씨는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멕시코의 경계가 있는 부근의 마을까지 내려와서 모텔을 하나 잡았고요. 그곳에서 미국 모텔 보면은 환풍구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철판이 딱 대져 있고 따면은 거기 통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 그쪽으로 막 사람도 다닐 정도로 꽤 통로가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돈 가방을 밀어 넣어서 옷걸이를 이용해서 끝까지 멀리 쭉 밉니다. 코너까지. 그리고 매우 힘들게 구석으로 이렇게 밀어요. 누군가가 그곳을 이렇게 봐도 저 안에 가방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 착실하게 쫙 밀어 넣었어. 주인공도 짬바가 다르긴 해요. 얘도 머리도 좋고 상황 판단도 좋고 뭐 결단력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계속 유리병에 우유 채워 먹는 중. 난 저런 거 되게 좋게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잖아. 남들이 아무도 모르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그걸 뭔가 룰을 지키면서 뭔가 약간의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행동들 있지. 아마 저 친구도 냉장고를 열어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우유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컵에다가 따르는 딱 그 순간 안톤 시거라면 그냥 마셨을 텐데 토미리 존스는 따라 마셨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일상에서의 이런 소소한 행복,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런 게 뭐 한두 개씩은 있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컴퓨터 배경화면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이든 인물이든 풍경이든 뭐 자동차든 이런 걸 딱 해놓으면 컴퓨터를 딱 켤 때 그게 탁 나오면 미소가 이렇게 살짝 지어지잖아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으로. 그 무의식 중에도 나를 즐겁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그 작은 것들이 전 요즘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작은 요소들을 제 삶의 곳곳에 많이 배치를 해두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닌텐도 스위치 2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나라에 풀리는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물량이 풀렸더라고요.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앤톤 시거는 루엘린의 집에 가서 우편물을 뒤져봤어요. 1980년대에는 전화 고지서에, 요즘엔 집전화 자체도 잘 없지만
예전엔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화 고지서에 어느 전화번호로 며칠 날 몇 분 걸었는지 목록이 나오더라고. 요즘에는 범죄나 추리 영화 같은 걸 보면 야, 이게 수상한데? 이 전화 기록 좀 뽑아와봐. 저 영장이 없는데요.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내가 좀 봐야겠는데? 누군가의 전화 기록을 뒤져서 보려고만 해도 검사들조차도 경찰들조차도 영장을 가지고 수색 영장이든 무슨 영장이든 정보 뭐 열람 영장이든 뭐 그런 걸 가지고 통화 기록을 뽑아볼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잖아. 근데 80년대에는 정말 친절하게 모든 집에 전화번호 고지서에다가 너 저번 달에 몇 월 며칠에 무슨 번호로 몇 분 걸었고 몇 월 며칠에 어디로 몇 분 걸었고 이게 쫙 나와 있어. 그리고 그곳에 뭐 당연하겠지만 아내가 장모님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나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톤 시거가 공중전화로 가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남자 주인공 아내의 엄마가 받았겠죠. 헬로 거기 루엘린 있어요? 루엘린? 루엘린이 여기 왜 있어? 언제 온다는 소리는 없었고요. 걔가 여길 왜 와? 거의 뭐 노망 직전 할망구세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남자 거지야. 장모님이 좋아하겠냐? 당연히 장모님이 주인공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 살기도 좀 멀리 살고 루엘린 거기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새끼가 여기 왜 있어? 거기 안 온대요? 그 새끼가 여기 왜 와? 오면 찢어 죽여? 약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허탕 쳤죠. 근데 허탕이라고만 딱히 볼 수 없는 게 이 안톤 시거는 얘가 갈 곳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전화번호, 전화한 기록지에 전화를 3군데 정도밖에 안 했어. 그리고 그 중에 많이 통화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 거기로 튀었나 해서 전화를 해본 건데 여기 올 일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이 새끼 분명히 멕시코로 도망가겠다라고 이제 알아버리죠. 그래서 멕시코 쪽으로 이제 차를 돌립니다. 그 시각 루엘리는 모텔을 잡아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총도 맞았고 옷도 더러워졌고 그리고 돈은 많이 있었잖아. 한 2덩이 정도 빼놨거든. 2덩이만 해도 이게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서 쇼핑을 좀 했어요. 카우보이 스타일로 모자도 사고 뭐 이렇게 옷도 사고 체크 남방도 사고 청바지도 사고 부츠도 사고 이렇게 했어. 택시를 타고 다시 모텔로 돌아오는데 아까 없던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헤이 스탑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가. 에? 그냥 계속 가라고.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 돈 줄 테니까 어차피 넌 휘말린 거야. 그냥 운전해서 지나가.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냥 쭉 한 바퀴 돌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고요. 대낮이에요. 보안관들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주인공 토미리 존스 보안관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사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고속도로 옆에 대가리 빵꾸 난 시체 있잖아요. 부검을 했는데요. 총알 나왔어? 총알이 안 나왔어요. 관통된 거야? 아니요. 총알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네 말은 총을 맞았는데 관통된 게 아닌데 머리 안에 총알이 없다는 거야? 네. 총알이 당연히 없죠. 그 소 머리 뚫는 걸로 뚫었으니까. 근데 알 턱이 있나? 누가 봐도 총알 자국처럼 생겼거든. 그러니까 네 말은 누군가가 총을 쏜 다음에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서 휘저어서 총알을 뺐다는 거야? 같이 가보실래요? 아니. 가봤자 뭐 나오겠습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진지해요. 이 영화는 심지어 OST도 난 사실 아예 없는 줄 알았어. 이 영화를 두 번째 본 것도 아주 옛날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영화에 음악이 안 나오네? 했거든? 찾아보니까 음악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뒤지긴 한다. 아니 내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음악이 안 나온다는 걸 눈치 못 채다니 진짜 미치긴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찾아봐서 알았는데 음악이 아예 안 쓰이진 않았는데 매우 조금 쓰였대요.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 뭐 매우 짧더라고요. 그 음악조차도 굉장히 그냥 백그라운드로 들어간 거고. 그게 이제 감독이 이 영화는 침묵의 긴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 음악이 잘 쓰일 때 매우 잘 쓰이는 이유이기도 한데 음악이 곧 이 씬을 설명해 줄 때가 있잖아요. 막 긴장되는 음악이 나오면 나 지금 긴장해야 되는구나. 미리 스포일러 해줄 때가 많잖아. 놀래는 거, 슬픈 거, 뭐 잔잔한 거 등등등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감정 대비를 하잖아. 감독은 이제 그게 싫었던 거겠죠. 침묵하는 동안 긴장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감정을 느끼길 바랐겠죠. 실제로 침묵의 긴장이 어마무시한 영화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자기 모텔 방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알죠, 지금. 사람인지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다운타운에 다시 가서 총도 구하고요. 텐트 폴대도 사옵니다. 텐트 폴대를 어디 쓸라나 싶은데, 그리고 자기가 구한 방에 옆방을 빌립니다. 아줌마한테 가서 방 하나 빌릴게요. 방 옮기려고? 아니요, 그냥 하나 더. 아, 그래? 근데 이 방은 침대가 2개인데? 예, 그냥 주세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돈가방을 위에 환풍통에다가 숨겨놨잖아. 그리고 쭉 밀어놨잖아. 다 계획이 있었어. 그 밀어놓은데 그 옆방으로 가서 환풍구를 열면 그 돈가방이 통로가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서 뺄 수가 있는 거야. 텐트 폴대를 사간 이유도 길다란 막대기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안톤 시거는 차를 운전해 가면서 자꾸 이제 주변을 살피고, 리시버가 있잖아. 돈가방에 들어있는 추적기 리시버가. 슬쩍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삐 소리가 한 번 난 거야. 속도를 줄이고 갓길로 천천히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삐 한 번 더 올려. 가까워질수록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멀면 삐 삐 이런 스타일이에요. 옛날이니까. 어디 모텔이 나오는데 점점 삐 삐 삐 하는 거야. 주인공이 묵고 있는 모텔이 나오자 삐 삐 삐 들어가. 모텔 촌이 커요. 방이 한 20개는 있어. 되게 크더라고. 전부 다 1층인데 주차장을 쓱 도니까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이 방이야. 씹기. 바로 문 열고 쳐들어가지 않고요. 데스크로 가서, 데스크가 멀어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방을 빌립니다. 옆방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빌린 방, 여기 환풍 통로에다가 돈가방 숨겨놓음. 이쪽으로 밀어서. 근데 여기 갱들이 돈가방 추적해서 이미 와 있어. 주인공 기다리고 있어, 안에서. 어떻게 알았냐? 아마도 얘들도 리시버가 있겠죠. 안 그러고서야 그렇게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이 있는 위치를 알 수는 없겠죠. 주인공은 이 옆방을 다시 빌려서 통로를 통해서 돈만 빼서 도망갈 생각인 거고, 앤톤 시거도 와서 이 옆방 주세요. 여기는 찾고 이 방 줄게. 아, 예. 이 방을 하나 더 빌렸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겠죠, 주인공이. 그래서 옆방을 빌린 거죠. 그리고 안톤 시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방에, 돈가방 삑삑 울리는 방에 주인공이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앤톤 시거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 모르는 새끼, 누군지 모르는 새끼 묵고 있고, 여기 주인공이 돈가방과 함께 있고, 나는 이 방을 빌려서 이따가 틈을 봐서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들어가서 죽여야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인공은 방에 들어가서 아까 사온 샷건에 다리를 잘라서 가방에 들어갈 수 있게 좀 개조를 합니다. 샷건을 짧게, 총 신인가요? 신을 잘라가지고 짧게 만드는 개조는 많이들 하죠. 위력이 약해지지만 휴대성이 편해지죠. 샷건은 위력이 강하지만 휴대성이 안 좋다는 또 단점이 있으니까. 앤톤 시거도 옆방에서 전투를 준비하고요. 주인공은 폴대를 테이프로 막 묶고 옷걸이를 달아서 돈가방을 끌어낼 수 있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몰래 환풍구를 열고 돈가방을 끼응끼응 하면서 꺼냅니다. 그 돈가방을 꺼내고 있는 때에 옆방에 있던 안톤 시거는 역시 한 손에는 자기가 특수 제작한 매우 강력한, 하지만 소음기가 달려있는 샷건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그 가스통을 들고 옆방 앞으로 갑니다. 방 앞에서 혹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소리를 좀 들어보다가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은 잠겨있을 게 뻔하죠. 그래서 열쇠 넣는 곳, 그곳 있죠. 거기에다가 가스 스위치를 대고 푹 누르면은 자물쇠가 펑 하고 튀어나갑니다. 바로 문이 열려요. 문을 열고 안을 보니 어떤 새끼가 침대에서 TV를 쳐보고 있어요. 그래서 총을 겨누자 이 새끼도 옆에 테이블에서 총을 꺼내려고 하는데, 안톤 시거가 빠르죠. 굉장히 능력 있는 킬러입니다. 푸슉! 소음기가 달려있어서 소리가 푸슉 소리가 나는데, 샷건이니 총알이 한 20발이 푹 펼쳐져서 나가죠. 팔꿈치 반대편을 맞고 팔이 바로 너덜너덜 소리를 지르는 걔 가슴에다가 샷건을 또 한 방 슉! 사망. 화장실 쪽으로 쓱 걸어가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떤 새끼가 다발총을 갖고 나와. 하지만 시거가 더 빨랐죠. 배돼지에 샷건 맞고 사망. 나가려고 하는데 거울에 사람 팔이 비치네. 한 명 더 있구나. 이걸로 화장실로 딱 들어가니까 뚱뚱한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I don't know anything. I don't know anything. Don't kill me, please. 안톤 시거가 샷건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외국 욕조에는 그 이렇게 커튼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커튼을 이렇게 싹 치더니 후슉 피 튀기 싫어가지고 의외로 깔끔한 성격입니다. 피 튀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구두발 소리 날까봐 신발도 벗고 맨발로 양말만 신고 오고. 뭐 어쨌든 리시버가 여기서 울렸고 사람들도 여기 있었고. 자 보세요. 안톤 시거 입장에서는요, 돈을 훔친 새끼를 본 적이 없어요. 돈을 훔친 애가 놓고 간 차로 예상되는 차가 있어서 르웰린이 훔쳤겠구나라고 싶지만 걔 혼자 단독 행동했는지 르웰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알 게 뭐야. 그래서 방금 이 방에 있는 3명을 죽였으니 돈가방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서랍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뒤져보고 하는데 없어. 왜죠? 주인공이 이미 환풍구를 통해서 돈가방을 꺼내서 이미 날랐죠. 이미 도망갔습니다. 근데 안톤 시거도 보통 놈은 아닌 게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없잖아. 근데 분명히 리시버가 삐삐삐삐삐 울렸었잖아. 그리고 지금은 또 리시버가 잘 안 울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방에 있었긴 있었다. 근데 누군가 와서 가져갈 시간은 없다. 환풍구를 열어봅니다. 안 찾아본 데는 여밖에 없어. 열어보니 돈가방은 이미 없죠. 근데 돈가방을 밀어 넣은 흔적이 있잖아요. 환풍구는 먼지구데기잖아요. 먼지가 수북한데 돈가방을 밀었으면 그 밑에 흔적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톤 시거가 눈치를 챕니다. 이거 이 방이 아닌 옆방기가 옆방에서 돈을 빼서 갔구나. 여기 있는 걸. 눈치를 까버려. 그리고 뭐 씬에 나오진 않지만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겠죠. 몇 호 누가 방 빌렸냐? 모른다. 카드 안 썼냐? 현금 썼다. 1980년이잖아. 아 그렇구나. 어떻게 생겼어? 뭐 이러이러 생긴 것 같아. 근데 왜 물어봐? 동전 던지실? 아니? 오케이. 이런 일이 있었겠죠. 죽였을 수도 있고 또. 루엘리는 이제 그 시간에 히치하이킹을 해서 더 멕시코 쪽으로 내려갑니다. 돈가방을 품에 안고. 제가 이 영화에서 흑인이 한 명도 안 나온다 했는데 한 분 나오시네요. 미안합니다. 네, 기억이 틀렸네. 이 운전하시는 분이 흑인이시네. 운전하시는 분이 슥 한번 보더니 무모한 짓이네. 에? 뭐야 씨. 돈가방인 거 눈치 깐 거야? 어떡하지? 히치하이킹 말이네. 아무리 자네가 건강하고 젊은 남자라고 해도 아무 차나 이렇게 타는 거는 무모하네. Keep driving. 근데 여기 나오는 노인분들의 대사는 전부 다 마치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는 훈수, 훈계조의 대사가 거의 전부입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노인 보안관 토미리 존스가 하는 말도 그렇고, 누군지도 모르는 히치하이커를 태워준 이 아저씨도 그렇고, 노인 보안관을 만나게 되는 다른 동네 노인 보안관도 그렇고, 다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이건 아니야 이게 맞아 라는 식으로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또 그들의 공통점, 그분들 전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알지만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영화가 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지인지 검색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제 어떤 작품에 나오는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해도 못했는데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저는 이 영화를 예전에 봤을 때 이 영화의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 게, 여기 나오는 노인들, 특히나 토미리 존스가 연기한 저 보안관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고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선택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등등등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노인은 모든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는 못해요. 항상 뒷북만 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노인이 설 자리가 없는 거고, 급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걸 알고 있고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노인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안톤 시거 같은 개또라이 사이코를 당해낼 수는 없어요. 안톤 시거는 사실 예측도 좀 잘 안 되는 인물이라 얘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나면 이랬겠구나 라고 추리를 할 뿐 미래에 얘가 어떻게 하겠다 예상할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르웰린 같은 젊은이가, 노인 입장에선 젊은이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을 때 노인이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르웰린을 막을 힘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 시각, 안톤 시거가 속한 갱단 있잖아요. 조직, 조폭. 여기 대장이 다른 해결사 한 명을 부릅니다. 같은 소속은 아니고 혼자서 활동하는 무소속 해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른 곳이
정말 큰 빌딩이에요. 1980년대고 빌딩 높이가 한 3, 40층은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겠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부를 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톤 시거를 안다는 해결사를 고용합니다. 안다는 사람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톤 시거는 그냥 아무나 다 죽여요. 그래서 안톤 시거를 알고 안톤 시거를 본 적이 있는 해결사를 구하기는 어려운데 딱 한 명 있어요. 이가 바로 작년 1979년 10월경에 안톤 시거를 본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얘한테 카드 하나를 줍니다. 하루에 150만 원씩 쓸 수 있는 카드고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내가 그것도 다 줄게. 그리고 안톤 시거 죽이고 나면 얼마 줄게. 이렇게 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좀 뒷얘기 같은 건데 이 해결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우디 헤럴슨이라는,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분의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베놈2에서 악역하셨었고 좀비랜드에서 주인공 하던 굉장히 시니컬한 그 사람이었고 스타워즈 스토리 쪽에서도 한 번씩 나오시고 혹성 탈출에도 나오시고 나우 유 시미에서 그 사기꾼으로도 나오시고 헝거게임에서도 나오시고 뭐 좋은 작품을 정말 많이 찍으셔서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건데 이 우디 헤럴슨의 아버지가 실제로 자입니다. 실화로. 이분의 아버지가 아주 악명 높은 진짜 깽단 킬러고요. 뻥이 아닙니다. 소문도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이분이 연방판사인가를 했어요. 우디 헤럴슨의 아버지가 실제로. 그래서 잡혀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사건 관련된 대사도 일부러 넣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분이 이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배우로 활동하기도 매우 어렵겠지만 이런 개인사가 있는 사람을 캐스팅한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사를, 좋지도 못한 그 개인사를 혼자였던 아버지가 을 저지른 그 사건을 과연 스크립에 넣을 수 있을까? 죽어도 절대로 못 넣을 것 같거든요. 저는 미국의 이런 면은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이런 걸 감추지 않는 것, 그리고 뭔가 유머로 승화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우리처럼 계속 말 안 하고 숨기고 해주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좀 포스가 있죠, 소위. 주인공은 이제 더 멕시코 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호텔을 하나 잡았고요. 밑에서 이제 카운터를 보고 있는 아저씨한테 돈을 한 10만 원 내밀면서 부탁합니다. 어려운 부탁은 아니다. 만약에 날 찾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 아니니까 걱정 마. 날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만 한 통 넣어줘. 부탁을 하고 자기 룸으로 올라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뭐 잠이 올 리가 없죠.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게 자명하고, 그리고 그 쫓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들도 서로 다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하면 이 돈을 다 묵을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한 200억은 되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잡히면 당연히 뒤질 거고, 심숭생숭해서 잠도 안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뻘놈들이 이 돈이 있는 데를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내가 카드 한 번 안 쓰고 계속 현금만 쓰고 있고 차를 렌트할 수 있었지만 내가 렌트를 하면 들킬 확률이 높아지니까 계속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택시만 타고, 지금 1980년이라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찾아왔지? 돈가방을 열어서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가방 안에는 위치 추적기가 발견됩니다. 됐다. 여기도 발각이 되겠구만. 불안하죠. 그리고 밖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로비에다 전화를 조용히 해봐요. 받지 않아요. 조용히 끊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니 위에 센서로 불이 켜지잖아요. 복도에 불이 켜집니다. 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문 밑 틈을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센서 불이 꺼집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감이 안 좋죠? 가방에서 짧게 개조한 샷건을 들고 문 바로 앞에 침대에 앉아서 문을 부릅뜨고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쏴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의 시간이 10여 초, 15초, 약 20초가 흘러가고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 약간 긴장감이 풀리려고 할 때 갑자기 문 손잡이가 날라와서 주인공의 어깨를 때립니다. 푹! 앤톤 시거가 또 자물쇠에다가 가스를 쏜 거죠. 자물쇠가 날아가겠죠. 그걸 어깨에 맞고 소리를 내 문에다가 샷건을 한 방 갈긴 다음에
곧장 창문 쪽으로 뛰어가서 비상탈출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대로 만약에 길거리로 뛰어갔다면 안톤 시거가 위에서 샷건으로 쏴서 죽였을 텐데 주인공도 녹록치가 않아요. 총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다시 호텔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총을 못 쏘니까. 안에 들어와 보니 고양이 우유통은 넘어져 있고 로비 아저씨는 사망하셨고 후문 쪽으로 뛰어가서 나갑니다. 건물 위에서 계속해서 총알이 날라옵니다. 소음기가 달려있어서 막 빵빵 소리는 안 나는데 푸슉 이런 소리가 나고 차들 유리가 깨지고 벽이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돈가방을 들고 총을 하나 들고 강하게 뛰어갑니다. 한두 블럭을 뛰어서 도망가고 코너에서 쫓아오는지 지켜보다가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길래 차 앞을 가로막고 총으로 협박합니다.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운전 좀 해라. 그때 어디선가 날라온 총알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는 바로 사망하십니다. 운전자가 사망해서 주인공 아저씨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운전해서 대충 어떻게 도망가 보려고 했는데 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를 받고 차가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차에서 내리고요. 다른 차 뒤에 가서 숨습니다. 앤톤 쉬거가 뛰어서 걸어서 추격을 해왔고 사고가 나 있는 트럭으로 총을 들고 갑니다. 문을 열었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없고 운전자 아저씨만 죽어있죠. 그리고 차에서 이어지는 핏자국을 봅니다. 저쪽으로 튀었구나. 앤톤 시거는 그 즉시 주차되어 있는 차 쪽으로 몸을 날려 점프합니다. 굉장히 본능이 뛰어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난 차에 내가 쫓는 용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어. 근데 차를 쓱 봤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차에서 핏자국이 이렇게 쭈쭈쭉 나와 있는 거야. 그 순간 뒤를 돌아보면서 저쪽인가 하지 않고요. 그 피를 보자마자 바로 점프해서 덤블링을 합니다. 0.5초 늦었으면 죽었어요. 실제로 주인공이 반대편 차 뒤에서 안톤 시거를 노리고 있었고 덤블링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죽었을 텐데 덤블링을 해서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총에 맞은 것을 대충 직감하고 주인공은 총을 막 갈기면서 안톤 시거가 덤블링한 차 뒤로 가는데 이미 도망갔습니다. 주인공 총도 굉장히 세요. 아까 쇼핑하러 갔을 때 1980년대 텍사스니까 누구나 총을 살 수 있잖아요. 샷건 하나 주세요. 그래? 총알은 뭘로 줄까? 더블 O. 응? 이거 엄청 센데? 그걸로 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샷건이라도 총알을 뭘 쓰냐에 따라서 위력이 달라지나 봐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엄청 센 총알을 써서 개셉니다. 차를 쏘면 막 차가 진짜 막 부서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세. 그래서 어쨌든 안톤 시거는 다리에 총을 맞고 도망을 쳤고요. 주인공도 아까 안톤 시거가 빌딩 위에서 쏜 총에 옆구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깨 뒤쪽에 좀 경미한 샷건 맞았고 지금 배 쪽은 좀 세게 맞았습니다. 옆구리가 뚫렸어요. 다행히 몸의 중앙 쪽은 아닌데 아마 약간 신장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여긴 너무 위험하다 해서 걸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갑니다. 뭐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멕시코 쪽으로 국경을 넘어갈 때는 그 어떤 검문도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멕시코 쪽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올 때는 검문 검사를 하죠. 물론 미국 시민권자라면 시민권만 보여주면 후리 패스를 하지만 멕시코 사람이거나 하면은 다양한 검사를 하고 못 갈 수도 있죠. 기울어진 패스포트. 이 주인공 아저씨가 국경을 걸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인도입니다. 한 젊은 애 3명 정도가 맥주병 들고 이렇게 와요. 근데 아저씨 상태가 매우 안 좋잖아. 옷에 막 다 핏자국이고 얼굴도 안 좋고 막 가방 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3명 중에 한 명이 You okay? 야, 너 그 자켓 나한테 팔아. 에? 너 왜요? 내가 20만 원 줄게. 진짜? 뒤에 있던 애가 야 그냥 드려. 힘들어 보여. 너 와봐. 돈 준다잖아. 20만 원 보여줘봐요. 여기. 오케이 이러면서 옆에 있던 애한테 야 그 맥주도 좀 줘라. 그러니까 그 새끼가 얼마 줄 건데요. 야 1980년에 어디 거적대기 같은 자켓 20만 원에 사줬으면은 맥주 정도는 공짜로 줘라 이 새끼야. 그리고 이 아저씨는 그 자켓을 꽁꽁 여며서 핏자국이 좀 안 보이게 하고요. 이게 맥주를 들고 주정뱅이인 척 이제 국경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어차피 감시를 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아저씨도 경찰도 아닌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고 반대로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는 경찰들이 여러 명 지키고 있죠. 그렇게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며 옆에는 펜스가 크게 쳐져 있고
약간 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다 물은 아니고 묻이 있어. 주인공은 거기에다가 돈가방을 던졌습니다. 지금 돈가방을 가지고 다니기도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나를 쫓아오는 새끼가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처리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돈가방을 가져가겠다 이런 작전으로 힘들게 돈가방을 거기다 던졌어요. 다리 밑으로. 그 시각 앤톤 시거는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까는 밤이나 새벽이었고 여기도 아마 멕시코 쪽인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약국 앞으로 가서 주유구를 열고요. 그 주유구에다가 자른 옷천을 넣었다 빼서 휘발유를 적시고요. 주유구 쪽에다가 그 휘발유가 젖은 천을 놓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약국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병원에다가 폭약을 설치해 놓고 나오니까 병원이 바바바박 이렇게 터졌던 것처럼 안톤 시거가 약국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 폭발을 하고요. 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차에 집중을 할 때 안톤 시거는 약국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장비들을 훔쳐서 나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와서 부츠를 벗는데 부츠가 이미 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다리 부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슴 사냥용 샷건으로 사람 허벅지를 쏴버렸으니 허벅지가 걸레짝이 됐겠죠. 근데 이것도 그나마 조금 멀리서 맞아서 어마무시하게 막 너덜거리진 않고 그냥 피부가 많이 좀 걸레처럼 됐습니다. 일단 샤워를 하고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데 그냥 딱 봐도 나 아파 보입니다. 근데 안톤 시거는 아픈 걸 잘 참아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자기 스스로 마취 주사로 마취를 하고 상처 안에 들어있는 이제 총알들을 빼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알이 아니에요. 약간 철사 같은 느낌? 어느 철판이 찢어진 부분 같은 천 조각 같은 느낌의 것들을 꺼내가지고 총알 제거를 하고 이제 지혈도 하고 마지막으로 항생제 한 방 큰 거 맞고 잠을 잡니다. 그 시각에 이제 주인공은 멕시코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나 봐요. 중간 과정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갱단 두목이 고용한 해결사가 꽃을 들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디 헤럴슨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얘기가 좀 달라요. 우디 헤럴슨은 굉장한 유물론자입니다. 앤톤 시거처럼 일단 우리 조직의 돈에 손을 댄 새끼는 다 죽이고 본다. 돈을 찾는 건 이순이다 라는 느낌으로 추격을 한다면 이 우디 헤럴슨은 내가 만약에 200만 달러를 발견하고 그 돈이 거의 쓰이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냥 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질지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일어나자 우리 생각으로는 돈 어딨어?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이 꽃 뒤에 지금 뭐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땡기고 나는 가면 그만이야. 돈 어딨어 이 새끼야. 네가 우리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의 취조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은 어디 잘 놔둔 거 맞지? 다 썼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돈을 좀 쉐어할 수 있을까? 공유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너를 쫓는 그 안톤 시거기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지도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그럼 너 말고 그 작자하고 협상해야겠네. no. 걔는 말이 안 통해. 진짜 걔 미친 사이코패스라고. 놀랍게도 우디 헤럴스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다 사실이에요. 자기한테 돈을 좀 논아주고 같이 안톤 시거를 죽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거절했죠. 이제 그 시각에 우리 보안관 노인네도 가만히 놀고 있지는 않았고요. 주인공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꽤 멀리 살고 있어요. 친정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지금 남편이 굉장히 빡센 일에 얽혀 있다. 지금 당신 남편이 군인 출신이고 뭐 어쩌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해결을 못 한다. 그래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면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근데 이 여자도 진짜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못 알려줘. 그래서 그냥 연락처만 남겨줍니다. 그리고 노인 아저씨가 틀딱답게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내 친구 중에 뭐 경수라고 있었어. 걔는 일평생 소를 잡는 도축사였거든. 걔가 어느 날도 소를 잡으려고 기둥에다가 묶었어. 옛날에는 소를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넣어가지고 피를 뺀 다음에 이제 죽였단 말이야. 가볍게 하려고. 근데 그날도 이제 아킬레스건 쪽하고 목 쪽을 칼로 하고 피를 빼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경수가 어우씨 놀래가지고
우리 텍사스인들은 다들 총을 차고 다니니까 총을 꺼내서 소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니 그 총알이 소 머리를 맞고 튕겨서 경수 어깨에 박힌 거야.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걔 아직도 팔을 잘 못 써.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미친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확실한 상황조차도 변수가 있다는 거야. 넌 네 남편을 믿지. 네 남편은 군인 출신으로 굉장히 강할 거야. 하지만 묶여있는 소를 도축하다가도 어깨 병신이 되곤 해.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믿지 말고 나한테 도움을 청해. 그러면 네 남편 목숨은 내가 책임지고 구해줄게 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게 틀딱들 특이죠. 쉽게 말하면 될 거를 좀 어렵게 길게 얘기하죠. 그리고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우디 헤럴슨 해결사가 멕시코 병원에서 주인공 병문안을 하고 다시 미국 쪽으로, 얘도 이제 호텔방을 잡았거든요. 또 우연찮게도 주인공이 잡은 호텔방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얘도 머리가 좋고 감이 좋아요. 뭐 대사가 나오거나 내용이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아마도 근데 돈을 어디 숨겼을라나. 분명히 소지품에는 없었고, 내가 이 호텔방도 들어가 봤는데 호텔방에도 돈이 없었고 어디다 숨겼지 하고 둘러보는데, 펜스가 참 높네. 못 넘어가겠네. 이 펜스 밑 돈가방을 발견합니다. 발견을 해버려요, 이 새끼가. 그리고 참 느긋하게도 돈가방을 바로 가지러 가지 않고요, 휘파람을 불면서 호텔방으로 갑니다. 다 끝났다. 다 뒤졌다 이제. 지금 대낮이라서 저기 넘어서 돈가방을 가지러 오진 못하지만, 이따가 밤이 되면 저 돈가방 가지고 바하마 같은 데 가서 살까? 일본 같은 데 가서 살까? 건니찌와 이러면서 행복 회로를 돌리며 은행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기 은행 룸으로 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4개가 나네. 나 혼자니까 또박또박 올라와야 되는데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뭐요? 뒤돌아보니까 안톤 시거가 특수 제작된 겁나게 큰 샷건을 들고 뒤에 서 있습니다. Go to the room. 해결사의 방에 해결사는 무방비 상태로 침대에 앉고요, 의자에 앉고요, 반대편 의자에 안톤 시거가 흉악하게 생긴 총을 겨누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가스총이 아니고 이건 그냥 총이에요. 샷건. 소음기가 기가 막힌 게 달려 있어서 소리가 크게 안 나는. 이거 맞으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디 헤럴슨은 굉장한 유물론자잖아요. 안톤 시거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ATM기로 가면 내가 15,000달러를 인출해서 너한테 줄 수 있어. 안톤 시거는 웃습니다. 유물론자는 관념론자를 이길 수가 없어. 잠깐만, 나 돈가방 있는데도 알아. 그래서? 아니 내가 돈가방을 20분만 줘. 20분만 주면 내가 갖다 줄 수 있어. 안 갖다 줘도 돼. 아니 내가 갖다 준다니까? 아니 나는 어차피 그 돈가방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안톤 시거가 처음으로 약간 좀 남을 조롱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대사를 치거든요. 총을 이렇게 탁 겨누고 씩 웃으면서 네가 믿던 신념 때문에 뒤지는 기분이 어때? 그딴 걸 왜 처음 믿어가지고 하면서 씩 웃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얘들이 대충 한 6개월 전에 만났었다 했잖아요, 작년 말에. 근데 안 죽었어요. 원래 안톤 시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죽일 정도로 미친 새끼잖아요. 근데 우디 헤럴슨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우디 헤럴슨의 신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니 아마 작년에 있었던 일에 주도적인 해결사는 이 우디 헤럴슨이었고, 안톤 시거는 그걸 간접적으로 아마 경험을 했고, 우디 헤럴슨의 방식이 매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들만하죠. 안톤 시거야말로 자기만의 확고한 규칙과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이코 새끼고, 근데 우디 헤럴은 아마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능글능글하게, 뭐 자기 딴에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이렇게 포장을 하겠지만 항상 능글능글하고 확실치 않게 일 처리를 하고 돈이 좋아서 사죽을 못 쓰는 그런 놈일 게 뻔하니까 아마 그런 면을 좀 조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새끼가 살기 위해서 나를 돈으로 회유하려고 한다. 신, 내가 그런 거 통하겠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국어를 하니 충고를 합니다. 삶에 대한 미련을 버려. 그럼 나게 용감해질 수 있어. 안톤 시거가 해결사 배대지에 총을 겨누고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특유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침묵이 시작됩니다. 5초, 10초, 15초. 땅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전화가 왔어요.
총 안 쐈어요. 전화가 왔어요. 해결사는 그게 빵! 해결사 아저씨 죽었고 전화는 누가 했냐? 주인공이 했습니다. 아까 병원에 병문안 왔을 때 자기 어디 호텔 몇 호실에 묵고 있다고 말을 해줬고 생각 바뀌면 전화해달라고 했거든. 이제 그거 때문에 뭐 생각이 바뀐 것 같진 않지만 대화를 좀 하려고 전화를 주인공이 한 겁니다. 그리고 앤톤 시거가 전화를 받습니다. 우디 헤럴슨 어딨어? 지금 전화 받긴 좀 곤란한데? 너 누구야? 누군지 알 텐데. 나 쫓아오면 가만 안 둬. 나도 안 쫓는데? 어? 나 지금 필라델피아 가려고. 거긴 왜 가는데? 네 마누라 죽이러? 네 마누라 죽이고 돈 찾으러 갈게. 그러면 너는 내 추격을 대비해야 될 거야. 내가 너 쫓아가서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주인공이 현재 멕시코 병원에 있었잖아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죠. 왜냐하면 안톤 시거가 내 와이프를 죽이려고 하니 뭐 막으로 가든 뭘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 옷 복장 그대로 검문소를 지나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검문을 받죠. 엄청 빡빡해 보이는 아저씨와 할아버지 중간쯤 되는 분이 엄청 꼬치꼬치 물어봐요. 복장이 그게 뭐야? 왜요? 외투도 다 입었는데? 바지를 안 입었잖아요. 아, 더워서. 지금 나랑 장난쳐? 이걸 와이프랑 같이 보는데 와이프가 돈 많으니까 그냥 돈 주고 저거 하지. 저는 반대. 이런 분한테 뇌물 먹이려고 했다가 진짜 깜빵 가죠. 절대 그런 거 안 통하는 완전 깐깐한 스타일. 몸 다친 거 같은데 뭐 네가 터프가이 같아? 뭐 하던 놈인데 뭐 군인이라도 되나? Yes sir. 군인 출신이야? 예. 베트남? 베트남 2번 갔다 왔습니다. 언제? 1962년부터 1964년 7월 15일까지. 무슨 부대였는데? 어쩌고 저쩌고 레인저. 야 부관아, 여기 미국의 영웅께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줘라. 우리 패스.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군대 가서 개고생하고 했으면 이 정도 혜택은 줘야죠. 그래서 다행히 미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옷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다시 카우보이 샵에 가서 옷을 또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밑에 내려가서 돈가방도 챙겨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고속버스, 비행기 같은 걸 타기 위해서 어디 터미널에 와서 장모님 댁에 전화를 하는데 장모님은 나게 싫어해서 와이프 전화도 안 바꿔 주려고 하는데 약간의 실랑이 후에 와이프를 바꿔주고 와이프한테는 도망가라고 합니다.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비행기 타고 뭐 어디 외국 같은 데로 가. 아내가 처음에는 당신 두고 절대 안 가 라고 했지만 설득을 해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안톤 시거는 자기 갱단의 두목을 찾아갑니다. 뭐 대충 되게 큰 도시, 뉴욕이나 뭐 LA 같아 보이는 그런 도시 빌딩 숲 사이에 있는 그 고층 빌딩에 회장님 방까지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흉악하게 개조된 샷건으로 자기 보스 얼굴에다가 샷건을 갈겨버립니다. 옆에 사람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너 뭐하는 새끼야? 쳐다도 안 보고 물어봅니다. 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너바리. 하는 일이 뭐냐고 이 새끼야. 회계사입니다. 야, 네가 볼 때 일을 처리하라고 시켜놓고 다른 놈들한테까지 일감을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너무 무례하네요. 아니, 우리 보스가 생전에 무례하셨던 것 같아요. 회계사 생존. 그러니까 앤톤 시거는 이 일처리의 순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안톤 시거는 자기 스스로를 약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꽤 공감됐는데 우리 마블 유니버스를 보면은 데스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있잖아요. 타노스가 데스를 짝사랑하거든요. 데스는 데드풀을 좋아하고 그것처럼 안톤 시거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가 뭐 죽음 혹은 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재난. 그래서 얘는 사람을 죽일 때 정말 1g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마치 그 사람의 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죽이거나 살려주는.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차가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그냥 불운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애야.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보기에도 좀 추접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와중에 이렇게 자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은 이 와중에도
꼴 받는 게 있으면 중간에 일을 멈추고 자기가 꼴 받는 걸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죠. 만약에 죽음이라는 존재가 있고 운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럴 리는 없잖아요. 리퍼인데, 사신인데 누구를 죽이려고 낫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이러면서 휘두르려고 하다가 저기 있는 애가 야 이 해골바가 야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해서 이 일을 멈추고 걔한테 가서 걔 먼저 죽이고 다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존재라면 그냥 일을 수행하겠죠. 안톤 시건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안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죽이고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죽이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개미친 X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개 씹덕물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무슨 살인마 같은 X가 나와. 뭐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은 X야. 이상한 룰을 가지고 있어. 어떤 한 두세 번째쯤 되는 주인공이 걔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걔 룰을 알게 돼. 그래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어떤 상황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 씩 웃어. 어이 어이 조커 난 이땐다요. 이러면 조커가 당황해. 왜 그래? 네가 좋아하는 상황이잖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근데 이걸 하면 얘가 지금 바로 죽어. 여기서 뒤져. 하면 안 돼. 근데 얘가 만든 규칙상 그걸 해야 해. 그때 좀 진짜인 애들은 하고 죽어.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3의 이정재는 찐이었어요. 왜? 가짜로 제비뽑기로 결정해. 가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돈을 먹게 되는 순간이 되자 응 제비뽑기 안 할래 빵 이게 아니고 진짜 끝까지 그 신념을 지킨 다음에 자기가 죽는 상황이 와도 우린 짐승이 아니야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자결해버리잖아. 똑똑하고 멍청하고를 떠나서 진짜 신념인 거잖아 이거는. 근데 안톤 시건은 일본 씹덕물처럼 자기 룰을 지켜야만 해. 근데 그 룰을 지키면 자기가 죽는 그런 상황에서 빵! 걔를 왜 죽여? 네 룰상 걔를 죽이면 안 되잖아. 룰은 방금 바뀌었다. 새로운 룰을 알려주지. 내가 바로 룰이다. 내가 결정하는 게 모든 법칙의 중심이다. 이 말 하면서 갑자기 룰을 깬단 말이야. 이게 가짜들. 안톤 시건은 엄밀히 따지면 이 가짜에 속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믿는 신념이나 룰을 따르기보다 보스가 해결사 보냈네? 꼴받노 가서 보스 죽이고 가스 스테이션에서 땅콩 처먹다가 댈러스에서 왔어? 이 X발 새끼 꼴받노? 실제로 댈러스에서 오지도 않았어. 틀렸어 그 아저씨. 꼴받네? 아 근데 죽일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내가 이 아저씨를 죽여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어떤 아이템 같은 게 있지도 않고 어떡하지? 동전이다. 픽 No 픽 No 픽. 근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동전 게임을 맞췄어도 얘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벌놈은 동전 던지기를 10번 연속을 해서라도 죽였을 거예요. 왜냐면 가짜 신념이니까. 반대로 안 죽여도 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죽이고. 영화 초반에도 그 거래 현장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하러 갔던 나머지 2명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인 척한 새끼, 데스인 척한 새끼 아니야.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엄마를 모시고, 주인공이 엄마 그냥 놓고 가라 그랬는데 엄마를 모시고 해외로 가려고, 멀리 가려고 비행장으로 갑니다. 근데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이미 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살해당한 그 보스 있잖아. 그 보스 내 갱도 이미 이 조시 브롤린이 돈을 세배간 걸 알고 있고, 조시 브롤린을 잡으려고 뭐 자기 사람들도 보내고 해결사도 보내고 안톤 시거도 보내고 여러 명 보냈잖아요. 돈 회수하려고. 그리고 얘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당연히 미행을 붙여놨겠죠. 미행이 붙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아냅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편하고 전화를 하는 동안에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텍사스에도 아직 젠틀맨이 남아있구만. 근데 어디 가시길래 그래요? 아 우리는 텔라스로 가네. 저 거기 친척 사는데 어디에서 묵으실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이고 너무 고맙네 이러면서 이제 할망규 특유 자기가 가진 모든 정보 공개하기, 내가 아는 모든 정보 다 동네방네 까발리기를 시전하고 조시 브롤린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까발립니다.
그 와중에 안톤 시거스키는 또 조시 브롤린을 쫓아서 또 차 갈아타기를 해야겠죠. 그냥 얘는 계속해서 차를 계속 갈아탑니다. 추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또 어디 닭농장 하는 아저씨가 닭 싣고 가고 있는데 잡아다가 차 고장난 척 해가지고 죽이고요. 닭차 몰고 갑니다. 토미리 존스는 와이프의 전화를 받습니다. 주인공 와이프의. 진짜 우리 남편 살려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요.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느낌이 불안해요. 제 남편은요 지금 해서 보안관 할아버지가 조시 브롤린이 묵고 있는 모텔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거의 다 다다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가 납니다. 다다다다다당 팡팡. 불안하죠. 호텔 쪽으로 차를 돌려보니 어떤 픽업 트럭에 갱들로 보이는 한 4명 정도가 황급히 도망을 치고 있고 모텔에 도착해서 보니 마당이랑 이런데 시체 한 2구 정도가 널브러져 있고 문이 열려있는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남자 주인공이 살해되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안톤 시거한테 죽임당하지 않고요. 그 조직의 해결사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제목하고 얼추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벌어지는 거죠. 주인공의 장모님, 여자 주인공의 엄마는 항상 진짜 1초도 쉬지 않고 잔소리만 해요. 자기 딸한테는 왜 저런 걸 만났냐, 남자 잘못 만났다, 남자란 자고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네 남편은 뭐 때문에 잘못된 놈이다.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요. 자기 사위한테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딸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거냐, 남자의 인생은 여자는 자고로, 남자는 여자에게 자고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조언을 해대거든요. 충고를 해대고. 그런 자기는 그냥 거지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 인생이나 그럼 똑바로 잘 살지. 그 할머니는 결국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할 남자를 만난 딸을 말리지도 못했고 그 사위를 정신 차리게 하지도 못했고 그 사위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사위의 위치를 말해서 사위가 죽게 만들었죠. 그냥 무능력하고 잔소리만 많은 할머니일 뿐인 거죠. 여기 나오는 노인들은 뭐 전부 다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부 다일 거예요. 홀짝 게임 한 아저씨조차도 약간 참견을 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참견을 하다가 안톤 시거한테 막히긴 했지만 모든 노인이 다 똑같아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만 보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조언을 해요. 충고를 해요. 이래라 저래라를 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노인들을 까는 것 같은 장면이 사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은은한 향으로 숨만 쉬어.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정말 은은하게 까요. 물론 노인들만 비판하는 영화는 아니죠. 주인공인 조시 브롤린은 욕심을 부렸죠. 이 영화에서 욕심 부린 사람은 전부 뒤집니다. 일단 조시 브롤린이 방금 죽었죠. 200만 달러를 얻고자. 스포일러긴 합니다. 조시 브롤린의 아내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죠? 조시 브롤린이 돈을 훔쳐온 걸 알았지만 막지 않았죠. 오히려 그 돈으로 우리 그냥 해외로 도망가면 안 돼? 욕심을 부렸죠. 만약에 오빠 그 돈 쓰다 우리 진짜 죽을 거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좀 달라졌을 수가 있죠. 해결사인 우디 헤럴슨도 그 돈을 쉐어받고자 했을 때 안톤 시거한테 죽임을 당했죠. 욕심 부린 사람 모두가 죽습니다. 노인만 까는 영화는 아니죠. 젊은이도 까죠. 능력이 없어도 앞날을 알 수 없고 능력이 있어도 앞날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 라고 하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기 나오는 노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되어야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과정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도 본인한테는 적용을 못 시키고요. 항상 남한테만 적용시켜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 남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진짜 우리네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노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진짜 나이 많은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그리고 영화를 만든 모든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자초해요. 사고를 쳐요. 꼭 주인공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들고 튀다가 죽지 않더라도 주인공의 아내처럼 은근히 나의 이득을 원하다가 삶을 망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거. 내가 일선에서
한남 한남 소리치면서 싸우진 않더라도 은근히 인터넷에서 여자들한테 유리한 어떤 정책이 발의가 되고 남자들한테 불리한 일이 일어나도 침묵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좀 나쁜 짓을, 나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그런 젊은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 실제로 본인은 현명하게 살지 못했으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으면서, 그래서 그냥저냥한 노인이 됐을 뿐이면서 그런 젊은 사람을 보며 자기는 마치 젊었을 때 현명하게 산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훈계, 충고, 조언을 둔다는 거죠.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보안관 토미리 존스 할아버지는 주인공의 시체를 보고 깊은 생각에 빠지고요. 아내는 오열을 하고요. 이 동네 보안관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는데 이 둘의 대화가 진짜 어디 파고다 공원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바둑 두는 사람들, 그게 다 요즘 젊은 것들 때문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듯 이 둘이 이 사건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내가 했제 내가 그랬제 했제 그랬제 이 지랄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니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은 안 했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으니까. 토미리 존스는 한번 노인답지 않은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살인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은 그 모텔 현장으로 갑니다. 범죄 현장, 접근 금지라는 테이프를 넘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에 떨며 이 문을 열면 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문을 엽니다. 천만다행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옆방에 안톤 시거가 있었어요. 안톤 시거는 이 늦은 밤에 굳이 이 문 앞에 차가 멈추고 경찰차가 보안관이 내리는 걸 보고 언제나처럼 문 앞에 대기하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미리 존스가 옆방을 연 거예요. 운으로 살았습니다. 안톤 시거가 왜 옆방에 있었겠어요? 주인공이 예전에 돈 숨길 때 환풍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숨겼잖아. 그래서 옆방에다가 또 쳐넣어놨나 거기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안톤 시거는. 그래서 토미리 존스가 안에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되고 말 놓쳤다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았다 안도합니다. 그리고 뒤를 쓱 보니 환풍구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톤 시거가 고작 한 10분 20분 전에 여기 열어서 찾아봤을 거고 지금은 옆방에서 그거 열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10분 20분 때문에 운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토미리 존스는 그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 내가 앤톤 시거를 만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안톤 시거를 잡으러 왔지만 그자가 여기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쉬워하지 않고 안도했던 내 자신,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 해보고 보안관을 은퇴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인공의 아내, 여자 주인공은 상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엄마가 암에 걸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항암이랑 이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뭐 몇 달 정도는 지난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아저씨는 보안관 은퇴를 해버리셨고요. 이 여자는 엄마를 방금 땅에 묻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뭐 이게 용감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방 문을 엽니다. 앤톤 시거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남편도 죽었고 돈은 저한테 없고 저는 방금 엄마를 땅에 묻고 왔어요. 그런 건 관심 없어. 좀 앉아야겠어요. 다리가 아파요. 절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 근데 약속을 했어. 약속이요? 말도 안 돼. 남편한테 날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네 남편은 널 살릴 기회가 있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톤 시거는 남자 주인공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돈을 돌려주면 넌 죽여도 아내는 살려주겠다고 안톤 시거한테 제안을 받았고요. 욕하고 끊었습니다. 안톤 시거는 당연히 이 모든 걸 계약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또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돈도 찾았을 거고 돈 세빈 놈도 죽었고 그 다음에 안톤 시거를 좀 귀찮게 했던 갱 보스라든지 추격자도 다 죽였잖아요. 모든 게 해결됐잖아. 근데 안톤 시거는 약속이 하나 남은 거죠. 네 죽은 남편한테 널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행하겠다 온 겁니다. 여기 대사들을 보면은 이제 저번에 그 우디 해럴슨 해결사도 그렇고 여기 주인공의 아내도 그렇고 절 해칠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약간 오마주를 한 것 같아요. 같은 대사를 쓰죠.
거기서도 이제 이정재한테 잡혀오는 애들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정재가 다들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지. 이럴 필요는 없지 않냐고.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러고 이제 배를 갈라버리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재밌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혹은 뭐 시카리오 같은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흑자 명화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진지한 영화니까 좀 안 하려고 하고, 흑자 명화 때는 좀 재밌는 거 하려고 하니까 좀 안 하는 거지. 제 개인 취향은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안톤 시거가 마지막으로 정을 베풉니다. 동전을 던지고요. 고르라고 합니다. 픽. 여자가 얘기합니다. No, 픽.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내 목숨을 걸고 그런 도박을 하지 않아요. 동전으로는 못 정해요. 동전도 나와 생각이 같아. 골라! No, 안 골라.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실제로 여자 주인공은 동전 앞면 뒷면을 고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안톤 시거는 아내를 죽였습니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요. 나중에 안톤 시거가 여자 주인공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발바닥을 체크합니다. 피가 묻었는지. 안톤 시거는 욕실에서 누군가를 죽일 때도 자기한테 피가 튀길까봐 샤워 부스에 커튼을 치고 죽였잖아요. 우디 해러슨을 죽일 때도 죽어서 피가 막 흐르니까 신발에 묻을까봐 다리를 바닥에서 떼서 침대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씬이 있고요. 그 옆방에 있는 갱단을 죽이러 갈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갔을 때도 일이 다 끝나고 나자 양말부터 벗거든요. 깔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 집 밖으로 나와서 발바닥을 확인했다는 거는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톤 시거가 진짜로 자기가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진심으로 믿는 애였다면 여자 주인공을 안 죽였어야죠. 동전 던지기를 응하지 않은 이 여자를 안 죽였어야죠. 그리고 본인도 실토를 하죠. 동전과 나의 생각이 같다. 근데 동전 던지기를 응하지 않았는데 죽였어? 그럼 동전하고 나의 생각은 같지 않은 거죠. 결국 얘도 또라이일 뿐이에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나는 처음에 얘가 깽단 보스를 죽였으니까 보복당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로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몰고 가고 있던 차가 옆구리가 치여져요. 안전벨트 이런 거 할 기가 아니니까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 규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엄청 빨리 와서 박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60에서 80km 정도로 박힌 것 같은데, 그러면 뒤지게 세게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가 부딪힐 때 박고 이렇게 차가 우그러져야 충격이 분산이 되잖아요. 흡수가 되고. 근데 옛날 차라 그런지 진짜 끝. 차가 진짜 조금 찌그러져 있어요. 꽤 세게 박았는데도. 이래서 아마 더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충격이 어딘가로 분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안톤 시거는 차에서 내립니다. 근데 머리에도 피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왼쪽 팔이 부러져서 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밖으로. 안톤 시거가 얘는 근데 진짜 또라이긴 하다. 우리가 봤을 때 허점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진짜 신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씬이고, 제가 이 씬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나를 친 있잖아. 친 쪽 자동차를 힐끔 보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의 미국 최고 수준의 해결사야.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일이야. 사람 죽이는 걸로 밥 먹고 사는 야. 이런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옆구리를 받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떤 놈이 이러면서 총 꺼내가지고 바로 죽여버릴 거 아니야. 개새끼야 이러면서. 아니면 죽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화내고 소리는 지를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아나? 뭐 이러면서. 내 장첸이야! 이러면서 막 병은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진짜 어쨌든 본인은 그 운이라는 신념을 믿는 건 맞긴 해요.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뜻이 그렇다면 이러면서 그냥 가. 진짜로. 진짜 미친 새끼긴 해. 쓱 본 다음에 그냥 가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정말 일도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주인공한테 허벅지에 총을 쳐 맞았을 때도 God damn! Shit! 졸라 아프구만!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맞았구나. 치료. 교통사고 과실 비율로 따지면 100대 0쯤 나와요. 이거 옆구리 받친 거니까. 방! 이 빨놈이 전혀 없어요. 방! 팔이 부러졌구만. 남 탓이 1도 없어.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아프니까 멀리 가지 않고 근처 인도에 앉습니다. 이 동네에 자전거 탄 소년들, 아마 한 중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왔어요. 아저씨 팔뼈가 나왔는데요? 119 부를까요? 아니야, 잠깐 쉬면 돼. 야, 너 그 난방 얼마에 팔래? 이거요?
그냥 드릴게요. 근데 돈을 이미 챙기고 있어요. 한 손으로. 돈 받아. 괜찮은데 받아! 이제 묶어. 그래서 그 난방을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팔을 임시로 걸쳐놓고, 왜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아프니까. 이러고 돈 받았으니까 경찰 오면 나 못 봤다고 해. 이러고 그냥 가요. 그렇게 안톤 시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살았죠. 주인공은 죽었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토미리 존스 아저씨가 장식을 하셔요. 노인 보안관이었던 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약간 적적하신가 봐요. 그래서 약간 근심 가득하게 한숨을 쉬면서 있으니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야 합니다. 그냥 꿈이 좀 안 좋았어. 본인 꿈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꿈 얘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겠고, 사실 어디에서 본 것도 있고 한데, 괜히 제가 알아낸 것처럼 아는 척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즐기시길 바라서 그냥 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씬은 꽤 긴데 토미 리 존스 아저씨가 한 번에 원샷으로 찍어내셨습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죠. 지금 나이가 이제 너무 많으셔서 안타깝긴 한데, 나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액션 되는 이순재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토미 리 존스 아저씨는 옛날에 액션도 잘 됐습니다. 맨인 블랙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FBI 살인 교육 담당관 막 이런 걸로 나온 영화도 있거든요. 엄청 액션이 잘 되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씬 알려드릴게요. 꿈을 2개 꿨어. 둘 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나보다 한 20살은 어리더라고. 내 기억에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마을에서 만났는데 돈을 주셨어. 근데 그 돈을 잃어버렸어. 그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옛날로 돌아간 거야. 밤에 말을 타고 산길을 달렸지. 좁은 오솔길을. 춥고 땅에는 눈까지 쌓여 있는데 아버지가 말을 타고 날 그냥 앞질러서 가시는 거야. 담요를 두른 채 머리를 숙이고 계시더군. 지나가실 때 횃불 드신 걸 봤어. 그땐 뿔 속에 불을 밝히고 다녔잖아. 불빛에 뿔이 비치는데 마치 달빛 같았어. 꿈이지만 먼저 서둘러 가셔선 어둡고 추운 곳에 불을 밝히고 계시리란 생각이 들었어. 내가 도착하면 날 맞으시려고. 그러다가 깼지.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코엔 형제가 감독을 한 영화죠. 무슨 뜻일까? 찾아보시면은 뭐 이 뜻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그걸 알아야만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해석하는 문학적 소양이 없어서 아쉬움. 근데 그런 소양은 하다 보면 생기시는 거라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걸 듣고 혹은 이 영화를 다시 가서 보시고 나름의 해석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한 해석을 보고 또 그 중에서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해석을 본 뒤에 내 생각과 비교를 해보는 게 시작이 될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 영화 커뮤니티도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눈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 감상평 같은 걸 보고, 특히 거기 네임드 분들이 계시잖아. 네임드 분들 중에서는 영화 평론가들이 부계를 파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해석이나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무조건 그분들 걸 보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저 혼자서 1인 논쟁을 하는 거죠. 1인 토론을 하고 그분들이 쓴 내용과 내 생각을 대입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네, 이런 식으로 싸웠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학습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 성격이 그렇진 못해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영화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서 바로 끝이 아니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생기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방송 켜기 전에 유명한 분들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석도 좀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솔직히 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솔직히 정답을 찾기 위해 제 방송을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흑자 명화를 보실 때도 정답에 가까운 해설을 보기 위해서 제 흑자 명화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걸 다룰 때도 정답을 보기 위해서 보신다기보다는 저의 생각이 궁금하고 제가 저의 생각을 풀어내는 그 방식이 재미있으시니까 보는 거지. 그래서 제 색깔을 잃지 않고 한번 해봤고, 반응을 좀 보고 반응이 좀 안 좋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을 바꾸고 싶진 않으니 진지한 영화는 좀 피하기로 하고, 만약에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는 이런 진지한 영화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